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은 이렇게 백악기 때 연애하던 생각하면 네. 애교가 좀 있으신 편인가요? 애교가 없어요. 야, 상상도 안 가는데. 아니, 혹시 또 알아요? 자,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그래요.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예. 그럼 항상 진지하게만. 아니요. 약간 뭐 퉁명스럽기도 하고. 왜 연애를 퉁명스럽게 하셨어요? 질투해서? 아니, 이건 그냥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괜히 한 소리고요. 부끄러우니까 얘기 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굳이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애교도 이제 잘할 때 해본 사람이 연애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연애를 한다고 갑자기 그게 퍼포먼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진중해 보이는 사람도 사생활에서는 되게 애교가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목격했거든요. 되려 겉으로 막 애교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이 더 무뚝뚝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기자님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있었다 해도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일이고. 자긴 나의 서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휴. 네. 자, 이지연 씨 감자탕 먹으면서 라디오 애청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프닝에 와인 얘기 나오고 먹는 얘기가 또 시작이 되는군요. 저녁 언제 드셨나요? 저 아직 못 먹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들으면 전화 오시겠다. 들으세요, 어머니가? 네. 왜 안 드셨어요? 제가 좀 요즘 원래도 늦게 자고 네. 그러는데 요즘 또 축구 보느라고 조금 더 늦게 자고 그래서 네. 리듬이 엉망이 됐어요. 가끔 그냥 무슨 김혜석 이렇게 남자 같기도 해요. 새벽에 축구 보느라 잠 안 자고.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안 잔 건 아닌데. 듣는 음악이 또 이렇게 또. 그걸 보려고 안 잔 건 아닌데 네. 일을 하다가도 평소에 그 시간 조금 전까지는 안 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축구가 시작이 되면 잠드는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지는 거죠. 네, 그 정도예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 크리스티나 호나우드 보려고 그냥 틀었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막. 저 축구 잘은 모르는데요. 네. 이렇게 잘하는 팀들끼리 하면은 이렇게 반해서 오 그러면서 보는 편이에요. 잘하는 축구를 보면은 마치 그렇죠. 체스 경기를 예. 패스트 모션으로 빨리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면 뭐 전반전 금방 지나가고 그런 거죠. 그럼 영국 축구보다는 아무래도 잉글랜드 팀은 정말 애증이 깊어요. 그래요? 응원하다가 마음 다친 적이 너무 많아서. 아니 왜냐하면 저 스페인 축구 쪽이 이렇게 잔패스가 많잖아요. 진짜 그렇죠. 체스처럼 톡톡톡톡톡 맞아요. 장난치다가. 이번에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약간 성향 자체가 다르죠. 네, 영국 축구와는. 그렇죠. 유럽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항상 결론은 독일이 이겨요.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이제 스페인도 잘하고 있으니까. 뭐죠? 레알 마드리드랑 네. FC 바르셀로나랑 네. 축구하면 그날 스페인 난리 난대잖아요. 그렇죠. 엘 클라시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스페인 여행 가셔서 그 구장에 가신 거예요. 티켓을 구하셔서요. 예. 그래서 FC 바르셀로나가 적힌 농구공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라고. 아니 무슨 메시 티셔츠를 사오시던지 아니면 뭐 축구공을 사오시던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기 가서 농구공 파는 것도 웃기고 조금 어이없었습니다. 전 냉장고도 봤어요. FC 바르셀로나 냉장고. 괜찮다. 네, 아시죠? 남색하고 보라색 스트라이프가 냉장고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취향도 되게 독특하셔서. 그러니까 축구보다 그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내서 먹은 게 로망인 거죠. 어떤 팬들한테. 그렇겠죠. 집을 어떻게 꾸며놓으셨을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별거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벽에 막 스프레이로 막 글씨를 막 프리덤 이런 거 써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새 살아서 그런 거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벽지 나중에 뜯으면 되지 뭘.
자, 오늘 영화는 예, 애수라는 영화를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이 애수 하면은 일단 1940년도에 나온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의 워털루 브리지라는 영화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신 관객들은. 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른 영화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푸주간 소년으로 어린이날을 빛내주셨던 네네. 닐 조단 감독님의 사랑의 종말, The End of Affair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근데 이제 둘 다 원제는 애수가 아닌데 한국과에 와서는 이름이 같아진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두 영화 속 연인들이 양쪽 다 그 세계대전 그 전쟁 중에 런던의 방공호에 대피했다가 처음 만났거나 네. 아니면은 그 공습 포화 속에서 미래를 나눴거나 이게 이제 오늘 소개드린 영화의 경우거든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입하신 분이 제목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영화 애수는 그 1950년대 나왔던 그레이엄 그린이라는 소설가의 사랑의 종말이라는 소설이 원작이에요. 네. 이 소설가는 여러분이 제3의 사나이나 뭐 권력과 영광이나 그런 책으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제가 생각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랑에 관한 소설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를 베스트로 꼽아라. 네. 그러면 이 소설은 꼭 들어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줄리안 모어가 나오는군요. 예,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그 상대 역인 레이프 파인즈가 연기한 모리스 벤드릭스라는 소설가 남자 주인공 캐릭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시작할 때 그 첫 대사, 거의 첫 대사가 이것은 증오의 기록이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증오의 기록이다. 증오의 기록. 근데 이게 사랑 영화인데 이것은 사랑의 기록이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증오의 기록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네. 이 애수라는 영화가 사랑에 접근하는 방식 같은 걸 예고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감정인 것 같은데 네. 부정적인 감정으로 먼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되게 많은 미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 뭐 미움뿐만이겠어요. 뭔가 네. 희노애락이 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질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내 애인의 시간과 관심을 뺏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든 뭐 일이든 간에 그거에 대해 질투를 일단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그걸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그 기대를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애인도 미워하고 사실은 때때로, 네. 그리고 그 애인한테 이렇게 이상적인 존재가 못 돼주는 내 자신도 밉고 어떨 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거의 모든 연애는 실패하게 되잖아요. 언젠가 끝나야 되니까. 약간 이소라 씨 같은 멘트를 하시네요. 우리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 연애 아닌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지속이 되면.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연애를 실패로 결판짓는 신도 밉고 끝에 가면은 그러니까 되게 많은 미움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냥 미워하고 싶은 거 있죠. 되게 행복한데. 아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약간 뭐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운 구석을 찾아내서 미워해서 더 이렇게 지지고 볶고 끈끈해지고 싶은 막 맞아요. 괜히 트집 잡고 막.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좋은 면만 서로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나의 모든 걸 좋아해줘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저 이상한 사람도 그죠? 있어요. 안 씻고 와서 냄새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싶어하고 네. 그리고 너도 나한테 숨기는 거 뭐 있지 않니라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냥 그걸 꼭 끝을 봐야지 속이 시원한. 절대로 밝히면 안 됩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요. 네. 근데 이 모리스는 그 캐릭터 소개했듯이 질투가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 상대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질투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생활은 이제 남편이랑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모리스는 그 어떤 영국의 고위직 공무원 헨리라는 남자의 부인인 세라를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어느 파티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라랑 헨리 부부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쯤 됐는데 좀 커플이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가정을 운영하는 동업자에 가까운 사이예요. 네. 그래서 이 모리스랑 세라는 거의 뭐 별 과정이라는 게 필요도 없이 그냥 거의 첫눈에 불꽃 튀는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헨리는 좀 선량하고 지루한 우리 지난번에 보바리 부인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뭐 행복보다는 습관, 일상의 안정을 선호하는 남자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연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헨리가 이 사실을 알더라도 그렇게 괴로워하진 않을 거야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애 감정이란 걸 아내한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런던이 전쟁 속에서 막 공습당해서 수시로 사이렌 울리고 그러는 와중에 그 모리스랑 사라는 그 모두가 대피해 있는 그 시간을 틈타서 밀회를 하게 되고 그때 그 포화 속에서 둘이 막 껴안고 있는 걸 보면은 이대로 죽어도 개의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얘기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 모리스랑 사라의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늘 약간의 말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모리스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원할 때 볼 수 있는 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안달복달이죠. 당신 남편이랑 있을 때 당신의 세계 속에 나란 존재가 있기나 하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곧 끝날 걸 아니까 보험 들어주듯이 남편을 안 떠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들 볶기도 하고 근데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왜 못 만나면 사랑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냐.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사랑은 계속 되는 거다.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본 신이란 존재를 평생 사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견해 차이는 이제 뒤로 가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설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품에서 나랑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남편을 질투하냐는 논리예요. 난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 뿐이야.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 이런 거죠. 사라의 얘기는. 할 말이 있으시겠지만. 예. 네, 그렇게 살아. 예. 살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예. 네. 얘기를 더 할까요? 음악 들을까요? 음악 한곡 듣고 얘기할까요? 예. 네. 이 애수라는 영화의 음악은 마이클 나이먼이라는 영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음악을 하는 작곡가가 네. 맡았는데요. 애수 이 영화의 음악은 조금 들으시기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이 작곡해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피아노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있어요. 네. 그 영화 중에서 The Heart Asks the Pleasure First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클 니먼의 나이먼? 예. The Heart Asks the Pleasure First 듣겠습니다. 예. 자, 분위기가 되게 다운되는데요. 영화랑은 어울려요. 예. 네, 그런 영화인 걸로 하고 또 얘기가 쭉 가겠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모리스가 차라리 우리가 폭격을 맞으면 당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둘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좋겠어요? 라고 마치 자기 사랑을 입증하듯이 사이렌이 울려도 둘이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질 않거든요. 근데 정말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 모리스 집이. 웃을 일이야. 네. 근데 그래서 폭탄을 맞아서 남자가 상황을 보러 2층에서 이렇게 혼자서 나갔다가 정말 나간 순간에 폭격을 맞은 거예요. 네. 폭격을 맞아서 2층에서 1층으로 굴러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남자 시점에서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자기 옆에 없고 2층으로 그래서 겨우겨우 상처 입은 몸을 끌고 올라가 보니까 여자는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라가 돌아보면서 모리스한테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귀신 본 것처럼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그러니까 모리스가 뭐 실망했나요? 내가 살아나서?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리고 또 여자가 다친 자기 옆에 달려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실망을 하고 삐져서 그런데 여자는 되게 파리해진 얼굴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날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런 선문답하는 사람 싫어. 아니 근데 이 약간의 복선이. 그러면 짜장면은 맛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 사람의 사랑의 입장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안 볼 때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라가. 근데 그래가지고 이 버림받은 남자는 굉장히 고통과 복수심에 몸부림치게 되고 화나니까 또 전쟁에 나가서 막 부상도 입고 돌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의 순서는 그로부터 이 둘이 그렇게 연락이 두절된 때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까지 두절돼요?
그렇죠. 2년 동안 서로 두절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밖에 있자. 근데 남자가 포탄을 맞아 상처를 입었는데 여자는 기도만 하고 있어갖고 남자가 깨고 올라갔더니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2년 동안 안 만나요? 그렇죠. 뭐 순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시경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본 영화하고 매우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뭐 아니 괜찮아요. 뭐 안 다쳤어.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딱 굳은 얼굴로 당신 살아났군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문간에서 그냥 사랑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일단 조금만 더.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런던으로. 근데 모리스가 어느 비 내리는 밤에 이제 우산도 안 쓰고 넉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세라의 남편인 헨리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헨리가 그렇게 정신줄을 놓은 이유는 세라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해서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모리스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히죠. 분노 라운드 2.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그럼 나도 그냥 그저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나? 이 여자의 네. 그런 애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망설이는 헨리 대신에 그 흥신소에다가 사라를 미행해달라고 의뢰하겠다고 자청을 하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날 남편하고 같이 집에 찾아온 모리스랑 세라는 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세라는 모리스랑 밖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서 남편이 내가 잘 못 챙겨줘서 힘들어하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잘 위로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세라가 너무 가증스러우니까 모리스는 아주 심한 말을 하고 못되게 굴고 인사하려고 내민 손도 잡아주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네, 이제 그 중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납득시켜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흥신소 직원이 이제 관찰을 해오고 또 일기장 같은 걸 훔쳐와요. 세라 일기장 같은 걸 훔쳐온 것으로 이 모리스는 세라가 요즘에 만나는 게 어떤 다른 애인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신부님을 자꾸 찾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그 문제의 날, 그날의 진실을 알게 돼요. 빨리 가셔줘, 빨리. 그 진실은 그 세라가 그 1층에 쓰러진 모리스한테 달려와서 확인을 했을 때 모리스는 그녀가 확인한 바로는 죽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여자는 신앙도 거의 별로 없는 여자였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근데 그래서, 이뤄준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제발 그를 데려가지 마세요. 근데 데려가셨네요. 전 당신을 안 믿습니다. 하지만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저 사람을 영원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달라. 그건 어떤 이제 불륜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순간적으로 강한 열망과 근데 분명히 죽었던 남자가 되살아난 거죠. 얼마 후에. 죽긴 했어요? 이 여자의 입장에선. 그건 객관적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녀가 본 진실은 그거예요. 죽었던 남자가 나의 기도 후에 되살아왔고 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녀의 일기에 따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뤘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세라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남녀의 시점으로 2번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폭격당한 거리로 이렇게 넋을 잃고 세라가 혼자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거리 자체가 폐허잖아요. 방금 그렇죠. 폭탄을 맞았으니까. 근데 그 장면이 마치 이 세라라는 여자의 삶이 이제 이 순간부터 폐허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라의 진실을 알고 둘이 다시 사랑을 시작했을 때에는 세라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민성 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뭐 심리적인 것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영화를 쭉 보다 보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여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에이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또 글로 가요. 모든 장치가 다 들어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고 막 사실 진실이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의 공식. 네네. 저 사람이 되게 힘들었다는 걸 나는 아는데. 관객은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재밌으시죠? MBC FM for you. 자, 빨리빨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까지 이야기는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리스 벤드릭스라는 남자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세라랑 했던 연애를 떠나서 저는 약간 이 모리스가 원래 좀 셈이 많은 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어요. 꼭 사랑의 본질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격상.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상황 자체가 근데
근데 이 질투를 논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사에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녀랑 한참 사랑을 할 때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비를 질투해요. 나는 움직이는 모든 걸 질투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비를 질투해요. 비가 움직이니까 비도 질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게 셈이 나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나는 마음껏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죠. 마치 나는 살아있고 사랑도 하는데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다시 나를 만나러 올 때까지는 난 지금 질투에 화신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번역하면 네. 그런 거고 또 좀 이건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 같은데 네. 그 닭살연애를 소재로 한 코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녀가 이렇게 스타킹을 신는데 막 네. 스타킹을 질투한다고 막 그래요. 모리스가. 왜냐하면 당신의 다리 전체에 빠짐없이 키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입술이 얼마나 건가요? 저는 사실 그 노래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뭐.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 아니 어깨를 감싸 안으려면 입술이 얼마나 두꺼워야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괴물 입술만 해야지. 그게 아마 우리 옛날에 입 큰 개구리 농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입이요. 진짜 나이든 티난다 이거는. 어떡해요. 아니야, 이거 우리 신세대들 몰라. 저 민니를 올려주십시오. 모르는 분들 자기 나이 밝혀주세요. 야, 입 큰 개구리. 나 10년 만에 들은 것 같아, 지금. 10몇 년 만에. 그러니까 아기 개구리가 엄마 나 입 크다고 고민하니까 엄마가 너 입 안 커. 그러고 뽀뽀해줄 때 쪽쪽쪽쪽쪽쪽. 입이 너무 커서. 네, 그런 게 있고요. 저 얘기 계속해도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입 큰 개구리가 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지혜 씨 처음 들어요. 조정은 궁금해요. 뭐죠? 네, 이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참새와 사냥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리스는 오늘 질투가 키워드니까 사랑을 할 때 질투의 강도로 사랑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남자인 거예요. 질투를 더할수록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변태다. 근데 세라하고 아까 사랑에 관한 입장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논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세라가 한 번도 못 본 신도 평생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무리의 사랑은 내 타입의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하는 사랑은 증오가 포함된 세속적인 그렇죠. 인간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세라의 대답은 그녀가 별로 그렇게 종교에 독실한 사람도 아닌데 그녀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을 생각하는 타입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입의 사랑은 내 타입의 사랑이 아니라는 남자한테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는 없을지도 몰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거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걸 다 초월한 것일지도 모른다. 질투라는 감정까지 초월한 게 정말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 자체는, 그러니까 모리스는 자기가 여자를 계속 증오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유지를 했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세라의 경우에는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 그 지고한 사랑으로 계속 모리스를 사랑하려고 했고 안 만나러 온 것 자체가 자신의 그런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을 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갖고. 그렇게 사랑을 한 게 그럼 재밌는 거고. 그리고 사실 둘의 논쟁을 보고 있다가 좀 생각나는 건 이런 거예요. 세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구약 성서를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뭐 하나님도 질투한다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구약 성서도 인간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서를 쓴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사랑하니까 시기하셔서.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질투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견으로는 그게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질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을 증명해주는 어떤 그 장치네요. 예, 그러니까 척도. 예, 그러니까 질투의 정도가. 모리스는 확실히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신앙도 어떨 때는 우리가 신을 굉장히 옆에 인간처럼 생각해서 연애 감정처럼
신앙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여러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그 성서를 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그 순간에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리스는 이제 영화 주인공이긴 하지만 결코 호감형 인간은 아니에요. 남자가. 예, 그러니까 착하고 뭐 이렇게 너그럽고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집요하게 좋아하고 집요하게 미워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끝까지 가면은 우리가 그 모리스가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라가 추구했던 위대한 사랑이 어떤 건지도 알았고 목격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비웃었던 저 사람이 뭘 사랑을 알겠어라고 생각했던 헨리조차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어리구나. 그죠? 조금은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예술가라서 그런 소설가라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고 네. 그리고 사실 영화는 작은 기적도 나와요. 마치 성녀처럼 작은 기적을 행하는 게 나와요. 그 여자가. 예. 근데 그걸 보고서도 결코 신에게 굽히질 않고 결론적으로 모리스의 마지막 질투의 대상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녀가 사랑에 빠지듯이 새로운 사랑에 빠지듯이 빠진 게 신앙인 거잖아요. 자기를 떠나서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신이 그녀를 가져갔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마음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병에 걸려서 몸조차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실에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분노를 하는 절저한 세속주의자예요. 에너자이저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졌어. 나도 당신에게 귀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신에 대해서 그래서 신에게 이 모리스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청하는 거는 세라나 헨리를 잘 돌봐주시오. 근데 난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끝까지?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캐릭터로서 흥미로운 점이랄까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어떠세요? 그러면 사라 입장인가요? 모리스 입장인가요? 저요? 네. 둘 다 조금씩 있어요. 둘 다 조금씩 있고. 맞아요.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적당히 지지고 볶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가령 그러니까 그게 질투하는 애인이 좋으세요? 질투를 안 하는 애인이 좋으세요?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질투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는 사람이 좋고요. 질투 안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좀 질투하는 척 해주는 사람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여우면서 섹시하고, 그죠? 지적이면서 백침이 있고. 그런 것보다 약간 사려 깊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한 건데 그렇게 안 들리는구나. 아니 그렇게 들렸었어요. 예. 뭔지 한 방에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센스 있고 배려심이 있는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여야 된다. 네, 뭐 그런 거죠. 노래나 들을까요? 네. 이번에 고른 영화는요. 예. 고른 노래는요. 이 주연 배우 모리스 역할의 레이프 파인즈가 나왔던 영화 중에 스트레인지 데이스라는 SF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레너드 코엔이 부른 Dance Me to the End of Love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도 오늘 영화랑 통하고 그래서 듣겠습니다. 야, 그죠? Dance Me to the End of Love. 야, 춤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 듣고 들어옵니다. 이거 라이브 버전인데요? 제가 생각한 건 사운드 트랙에 있던 스튜디오 버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좀 같이 댄스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이걸 그래서 이 영화 얘기를 조금 선곡하시는 동안 드리면은 좀 더 드리면 영화는 사랑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좀 부정적인 감정이랑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닐 조단 감독은 자기가 연출한 이 애술한 영화를 가리켜서 이거 멜로드라마지만 뭔가 유령에 사로잡힌 그 괴담 같은 그런 컬러가 있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건가요?
네. 쿵짝 하는데 이렇게 우울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죠? 네. 네. 제주입니다. 레오나르드 코헨의 Dance Me to the End of Love 함께 들었고요. 자,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뭐 모든 멜로드라마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장애 요소잖아요. 네. 이게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도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장애 때문에 사랑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장애가 없으면 사랑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편하기만 한 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갈증이라든가 다 채워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 자체가 사랑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통속적인 멜로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제 장애로 등장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조건들의 장애거든요. 뭐 네. 원수 집안이라든가, 네, 로미오 앤 줄리엣. 예, 계급 차이라든가 이런 네. 건데 예수의 경우에는 멜로드라마로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네. 물론 물리적 장애도 있죠. 불륜이니까. 네. 근데 그런 제도에 가로막혀 있는 물리적 장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얘기가 특별해지는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장애는 현실적 장애라기보다 윤리적 장애였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게 한 거는 사실 세라의 맹세였던 약속, 거잖아요. 신과의 약속. 신과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건 사실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윤리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녀는 그 대상이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그냥 신. 예, 그렇죠. 어떤 절대자나 아니면 내 삶의 일관성이나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랑을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 자체랑 믿음, 약속을 한 거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관념적인 것이 장애로 등장하는 멜로드라마가 쉬운 게 흔히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어서 그러네요. 예, 그게 좀 이 소설의 이 영화의 재미있는 점이었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축구 얘기하면서 체스 얘기도 했지만 네. 이 영화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스는 게임을 끝까지 해서 상대방의 킹을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하면 그때 끝나버리거든요. 네. 게임이.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잡아서 이걸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승부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예의이기도 하고요. 네. 게임의 예의이기도 네. 하고 꼭 그걸 쓰러뜨려야만 되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킹에게 접근하려고 모두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장애를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유희인 거고 즐거움인 거고 네. 사랑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끝나는 거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성공적인 멜로드라마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희생자처럼 보였을 때 그 멜로드라마는 성공한 거다. 누군가 가해자고 누군가가 피해자로 진영이 나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운명에 휘둘려서 상처를 받고 있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 멜로드라마 훌륭한 멜로드라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야 다 진짜 멜로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영화 경우에도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네. 3사람 다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게 참 이 고통 A의 고통은 C 때문이고 B의 고통은 A 때문이고 이게 정확히 그 화살표가 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3사람 모두가 마지막에 희생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뭔가 아셨구나 감독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소설이 그렇게 좋은데 이제 그 원본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요? 이게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번역본이 나왔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번역도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절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 애수. 네. 원제는 The End of the Affair라는 영화였습니다. 줄리안 무어와 레일프라고 해야 되는데요. 파인즈. 그 가문의 발음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 집안에서 레이프 파인즈라고 부르고 오늘은 레이프 파인즈 캐릭터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연기면에서만 보면은 줄리안 무어의 연기가 더 인상적이긴 해요. 줄리안 무어 무섭죠. 대단한 잘하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 소개. 다음 주 영화는요? 예, 다음 주에는요. 매니저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요? 네. 그래서 라디오스타의 박민수 매니저 안성기 씨가 연기한 인물 얘기하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네. 자, 우울했던 곡들은 좀 지나가고요. 원래 김일희 기자님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곡. 에미넴의
Real Slim Shady를 고르셨어요. 네. 뭐 정말 특이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오신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에미넴 노래 들으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